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37번째 시간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급 통계라고 해서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집, 컨조인트, 다차원 척도법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인 분석하고 판별 분석은 해석해야 될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군집, 컨조인트 그리고 지금 살펴볼 다차원 척도법은 사실 통계 분석에 있어서 해석할 만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그 포지셔닝 관련돼서 이제 그 마케팅 관리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포지셔닝 맵에 대해서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게 결국 포지셔닝 맵을 그 작성하기 위한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 출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이 뭐 거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뭐 내용 자체가 워낙에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예, 어떤 거구나라는 것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게 상표 간의 유사성 차이를 분석하여 지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통계 기법이다. 지각도, 예, 뭐 영어로 얘기하면 perceptual map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나 포지셔닝 맵이나 사실상 똑같은 거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 교재에 보면 포지셔닝 맵은 단지 그 상표간의 위치만 그 표시한 게 포지셔닝 맵이고 이상점을 표시한 거를 지각도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교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채설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뭐 지각도나 포지셔닝 맵이나 다 똑같이 써놓고 있고요. 여타의 교재도 거의 뭐 둘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나눌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포지셔닝 맵이든 지각도든 간에 그 상표 간의 유사성만 이렇게 평가해서 그 좌표에다가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상점까지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상점을 표시한 사례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유사성과 소비자 이상점을 모두 표시해서 이렇게 적어 놨다. 그래서 청량감과 갈등, 그러니까 이쪽이 청량감이 되는 거고 이쪽이 갈등 해소력이 되는 건데요. 두 축으로 음료수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표시를 했다. A에서 H까지는 8명의 소비자 이상점을 표시하는데요. 보시면 A, B, C 그래가지고 이상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강한 청량감과 갈등 해소력을 원하지만 적합한 제품이 없어가지고 시장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이상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라고 여기 이상점, 즉 A, B, C 같은 이런 이상점을 표시를 해서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이런 분석 방법도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이상점을 표시를 하는 것은 단지 상표 간의 유사성만 파악을 하면 안 됩니다. 속성 만족도와 선호도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호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회계지수 베타가 나오죠. 이 베타의 기울기 값으로 이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 베타값 가지고 이걸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점을 지각도 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 얘기인데요. 참고로 우리는 이 이상점까지 표시하는 거는 하지 않고 SPSS 그 교재 즉 이학식의 SPSS 교재에 들어가 있는 상표 간의 유사성만 파악해서 축으로 갖다 놓는 그 과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식 SPSS 교재에 보면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개 브랜드의 자동차들을 소비자가 얼마나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을 구성을 했다. 보시면 이 두 가지 자동차가 유사하다라고 하면 1점,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면 7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표 간의 유사성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는 거냐 이것만 파악하는 거고요. 여기에 선호도까지 포함이 되면 이 설문의 선호도까지 포함이 되면 그때는 이상점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본 연구에서 있어서의 연구 문제는 소비자들은 8개 브랜드를 얼마나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유사성을 지각하는 차원은 무엇이냐 그리고 브랜드는 각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되고 있느냐 요거를 밝히는 게 연구 목적이다.
측정 방법은 8개 브랜드를 2개씩 쌍을 이뤘습니다. 이제 쌍대 비교 척도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2개씩 쌍을 이루게 되면 조합 가능한 수는 8 컨비네이션 2 그래가지고 총 28개가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28개 조합으로 구성된 쌍대 비교법으로 대상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한다. 총 설문이 총 28개의 설문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가능한 조합의 수가 총 28개니까 이렇게 28개를 쫙 제시를 해주면서 비슷하면 1점, 전혀 다르면 7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 입력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도죠. 그러니까 프라이드와 HG는 어떻게 되고 프라이드와 YF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상관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어쨌든 뭐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SPSS에서 단추 몇 개 누르면 이런 그림이 아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아예 딱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는 이 그림을 보고 해석만 하면 돼요. 자,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위해서 가로 세로 8개 브랜드의 매트릭스 상에 각각의 응답자의 응답을 기재를 했다. 그래서 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분석 결과 차원이 즉 가로축은 가격이고 세로축은 경제성으로 추적이 된다. 보세요. 이게 가로축이죠. 이 가로축을 보니까 가로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왼쪽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엑센트, 아베오, 마티즈, 프라이드 뭔진 몰라도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자동차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 가로축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는 연비가 낮거나 이런 자동차들이고 이쪽에 보면은 제네시스, 뭐 HG, SM5 가격도 좀 비싸고 연비도 좀 그 연비란다. 그 배기량도 좀 높은 즉 이 가로축은 가격 또는 배기량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보겠습니다. 이 세로축을 보니까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것들하고 밑에 내려와 있는 이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엑센트, 아베오, SM5, HG 아무래도 이거는 연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요것들은 연비가 좋은 차량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밑에 나와 있는 요 제네시스라든가 프라이드, 마티즈 요거는 좀 연비가 낮은 거다. 즉 경제성이 낮은 그런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로축은 가격이다. 가로축은 가격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세로축은 연비 또는 경제성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악센트 아베오 같은 준중형은 여기 보면은 높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경차라든가 이런 고급차는 낮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즉 결국 가격과 연비 이 두 가지 축으로 소비자는 유사성을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이 응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적합도 산점도 그래가지고 추정거래와 실제거래 적합도를 나타내는 산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SPSS 그 2학식의 SPSS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엄격하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게 포지셔닝 맵 관계에서 이게 뭐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연구 모형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대각선상에 존재할 때 모형의 적합도는 올라간다. 즉 이게 대각선상에 이렇게 존재해야 이 결과의 적합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 원리 이해하려면은 이 다차원 척도법의 분석하는 방법,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산점도가 찍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저는 읽고 해석을 하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결과가 보여지는 걸 가지고 무슨 브랜드끼리 묶였구나라는 거를 살펴보고 그러면 이 축은 뭐고 이 축은 뭐구나라는 거 정도까지만 파악을 한다면 아마 이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뭐 추가로 더 나올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기 위한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포지셔닝 맵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죠. 작년에 출제가 된 거는 이 포지셔닝 맵의 유용성을 5가지를 쓰시오라고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3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3개를 이렇게 쭉 풀어내면 이게 5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케팅 기획 포착을 할 수 있으니까 경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최서열 교재 보면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5개를 써놨는데 여기서는 이걸 같이 뭉쳐 가지고 3개로 이렇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나, 최서열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나,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속의 내용도 똑같아요. 다만 그거를 3개로 쓰느냐 5개로 쓰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다. 어쨌든 이거는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이게 났어요. 작년에 포지셔닝 맵이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차원 척도법이 출제가 될 가능성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설령 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요. 이것만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더 살펴볼 내용도 없어요. 장님이 아닌 이상 그 묶여져 있는 그 그림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뭐 더 살펴볼 내용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그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들어가 있는 통계 분석은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구조방정식이 워낙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만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구조방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을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제위원이라든가 채점위원들이 구조방정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을까라고 해서 혹시 몰라서 다음 주에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